이제 여러분들이 변호사로서 이렇게 잘 할 수 있으려면 저는 이제 툴을 해결할 수 있는 툴 이런 부분들을 좀 다양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기죠. 결국은 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무기를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것,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거는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툴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가 가장 적절한 툴을 선택하는 그런 부분들, 또는 같이 병행하는 것, 선택하거나 병행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변호사로서는 굉장히 어떤 중요한 테크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은 법원에 있는 사람이 할 수는 없죠. 법원에 있는 사람은 그냥 인도소송 들어오면 인도소송의 판단만 하고, 그 다음에 인도명령이 들어오면 인도명령의 판단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본인이 주도해서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변호사는 그런 걸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많은 결과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인도 절차에 이제 하나로 부동산 인도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경매죠, 경매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을 신청하면은 이렇게 인도명령을 발급해주는 그런 절차입니다. 요거는 이제 법원 경매에 한정되기 때문에 공매는 없죠. 공매 받게 되면은 그냥 명도소송 해야 되겠죠. 다른 절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당사자라든지 그 다음에 절차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십시오. 보통은 인도명령을 좀 명확한 경우, 어차피 이게 증인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하기 때문에 명확한 경우, 예를 들면 경매 사건에서 종전 소유자 이런 사람들, 종전 소유자 상대로 인도명령은 당연히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만약에 임차인이라든지 또는 유치권 주장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 인도명령을 포기할 거냐, 인도소송을 할 거냐, 이런 고민도 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둘 다 할 거냐, 이것도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판사들의 성향이, 재판부의 성향이 조금씩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저는 인도명령을 지레 겁을 먹고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판사는 사람에 따라서 인도명령을 조금 이렇게 쉽게 내주는 판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명령은 절차가 기본적으로 간단하지 않습니까? 증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신청하면은 한 3개월 이내 그런 시간 안에 빨리 결론이 나기 때문에 일단은 신속하다는 면이 장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중복소송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인도소송을 내고 인도명령을 신청하고 이런 것들이 중복소송도 아닌 바에는 어떤 경우에는 둘 다 그냥 신청해서 되는 대로 그냥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터무니없는 거, 절대 안 되는 거, 가능성이 거의 낮은 거, 이런 것들을 인도명령 신청을 해가지고 괜히 나중에 본안 사건에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아무래도 이제 판사가 기각을 하게 되면은 기각의 이유가 이건 다툼이 있어서 한번 본안에서 다퉈볼 만하다, 본안에서 다툴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기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명백한 사건 같은 경우는 이유도 좀 쓰거든요. 나름에 이래서 점유 권한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쓰는데, 그 이유가 나중에 패소했던 이유가 본안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오히려 안 하는 이만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변호사의 어떤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될 만한 사건인지 터무니없는 사건인지 이런 부분에 어떤 직감을 좀 가지고 수단을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도 단행 가처분,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제 보존의 필요성, 이런 부분이 굉장히 급박한 경우에는 법원이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상으로 어떤 경우에 간혹 이런 결정이 나온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숙지하고 있다가 이걸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점유회수 소송, 이것도 아까 점유 침탈당했을 때 본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떠나서 그냥 점유 자체를 돌려주라라고 하는 그런 소송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소송도 한번 활용이 좀 필요하고요. 어쨌든 이게 저는 재판이 좀 뭐랄까요, 전쟁, 다툼, 개인 간의 다툼이지만 그냥 조금 이렇게 전쟁 같다는 느낌도 좀 들고, 그러니까 어떤 싸움에서 어떤 분위기라는 것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위기에서 점유회수 소송을 해서 이렇게 나한테 다시 내가 본권이 있건 없건 간에 점유 침탈을 당했을 때 점유회수 소송을 해서 다시 점유를 가져온다는 거. 그러면 상대방한테 상당히 이제 부담을 주는 건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분위기를 한번 전환해보는, 그래서 또 합의의 어떤 돌파구를 또 마련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틀림없이 있으니까 그게 또 적절한 수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자력구제. 이게 명도 관련해서는 자력구제도 심심찮게 있죠. 이게 이권이 크고 할 때는 서로 힘으로서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점유를 부당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자력으로서 방해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침탈되었을 때는 그 부동산일 때 침탈 후 즉시 가해자를 배제해서 탈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즉시가 언제까지냐라고 하는 부분은 좀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법으로서 뭘 하는 것은 상당히 답답한 거예요. 상당히 답답합니다. 점유회수 소송도 점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침탈당한 점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점유회수 소송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재판을 해보면 그것도 한 1년 가까이 가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뭘 따질 거 없을 것 같은데, 본권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점유 침탈 당했으면은 바로 돌려줘 라고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첫째 날 아니면 둘째 날 결심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실제 점유하고 있었느냐, 또는 이제 점유회수 소송의 피고를 잡을 때 그 사람이 특별승계인으로서 선이다 라든지 이런 식의 항변이 많아서 잘 결론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법 절차보다는 때로는 그냥 이렇게 자력구제 수단이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고 효율적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